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 안팎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때로는 놀라움,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오죠. 오늘은 프랑스의 명문가 출신 미술사학자 이사벨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 프랑스 여성이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있는 21세 이사벨 드 몽클라르입니다. 제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의 전설적인 몽클라르 장군이시죠. 프랑스 파리의 가을은 늘 우아하고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1950년 이 도시는 전후 복구의 혼란 속에 있었어요.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기였죠. 샹젤리제 거리에는 미군 지프가 오가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전쟁 이야기를 나누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전쟁 영웅 랄프 몽클라르 중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공했다는 소식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서도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국민들은 또 다른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몽클라르 장군은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즉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자유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소명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국방부 차관은 몽클라르의 자원 의사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중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대급 부대라 지휘관은 중령이면 충분하죠. 하지만 몽클라르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나에게는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군 중령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곧 태어날 자식에게 내가 최초의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전쟁 영웅이 자신의 계급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였거든요. 중장에서 중령으로 무려 4단계나 계급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군인에게 계급은 곧 명예와 존재 이유인데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결정이었죠. 파리의 시벌은 쌀쌀했지만 몽클라르 장군의 집안은 따뜻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아내 마들렌은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배웅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출정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 몽클라르는 서재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한국으로 떠난 이유는 너와 같은 한국 어린이들의 자유를 위해 아버지는 여기 왔단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몽클라르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저 멀리 보이는 파리의 야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는 곧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죠. 마들렌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남편 옆에 앉았어요. 정말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몽클라르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죠. 당신도 알잖소.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국제사회가 침묵했던 것을.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다음 날 베르사유 궁전 근처 훈련장에서 계급 강등식이 열렸습니다. 프랑스군 고위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몽클라르는 자신의 중장 계급장을 떼어내고 중령 계급장을 달았어요. 그 순간 모든 참석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명의 장군이 개인의 영광을 포기하고 더 큰 대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출정식에서 몽클라르는 프랑스 대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명예를 걸고 갑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대대원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렸어요. 1950년 11월 부산항에 도착한 몽클라르의 첫 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폐허가 된 건물들, 피난민들로 가득한 부두,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프랑스에서 온 몽클라르와 달리 현지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비록 전쟁에 상처가 있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이었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미군 23연대에 배속된 몽클라르는 폴 프리만 대령과 만났어요. 프리만은 몽클라르의 경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몽클레르 장군님, 함께 싸우게 되어 영광입니다. 프리만이 몽클라르를 장군이라고 부르며 예우하는 모습에 몽클라르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계급은 중령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군인 정신이라는 걸 몽클라르는 깨달았습니다.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댐댐이와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몽클라르는 텐트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눈에서 특별한 것을 봤다.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말이다. 1951년 1월 쌍터널 전투를 앞두고 몽클라르는 의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어 소통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한 명의 한국 청년이 다가왔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이 청년은 천주교 수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도움을 드릴까? 청년은 서툰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몽클라르가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청년이 유창한 라틴어로 말을 이어갔거든요. 사브 제너럴. 이고 섬 트랜슬레이터 TUS. 안녕하세요, 장군님. 저는 당신의 통역입니다. 몽클라르는 깜짝 놀랐어요. 7개 언어에 능통한 자신도 한국에서 라틴어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라틴어를 배웠나요? 몽클라르가 라틴어로 물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신부님께 배웠습니다. 저희는 미사 때 라틴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청년의 이름은 김요한이었어요. 그는 전쟁 중에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고 특히 외국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몽클라르는 감탄했어요. 프랑스에서도 라틴어를 제대로 아는 젊은이를 찾기 어려운데 이곳 한국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전쟁터에서 라틴어가 소통의 다리가 되다니. 몽클라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요한을 통해 그는 한국 병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인들의 학구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군요. 몽클라르는 김요한에게 라틴어로 말했습니다. 김요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니까요, 장군님. 1951년 2월 지평리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몽클라르에게 있어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중공군의 인해 전술 앞에서 유엔군은 계속 후퇴하고 있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모습은 달랐어요. 장비는 부족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몽클라르는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작전을 논의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죽더라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한국군 대대장의 말에 몽클라르는 전율했어요. 이런 정신력을 가진 군대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죠. 전투가 시작되자 몽클라르의 전술 경험과 한국군의 용기가 만났습니다.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한국 병사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정말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몽클라르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마침내 지평리 전투에서 유엔군이 중공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몽클라르는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전투 후 몽클라르는 김요한에게 라틴어로 말했어요. VIRTUS의 단어 용기와 명예. 김요한도 라틴어로 대답했습니다. 프로 PATRIA 조국을 위하여. 1951년 겨울 전선에서의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한국의 추위는 유럽에서 온 몽클라르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몽클라르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추운 밤 몽클라르가 초소를 돌고 있을 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계를 하고 있던 그 앞에 나타난 것은 한 명의 한국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고구마와 뜨거운 차를 내밀었습니다. 몽클라르는 감동했어요. 자신도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에서 온 군인을 위해 음식을 가져다주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는 한국어로 뭔가 말했고 김요한이 통역해 주었어요. 우리를 도와주러 온 고마운 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드시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몰래 따뜻한 음식과 땔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신들도 굶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몽클라르는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인간애를 보았어요. 특히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몽클라르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부모 잃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돌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아름다움과 수준 높은 예의를 갖춘 나라 한국을 정말 사랑했다고 몽클라르는 나중에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이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몽클라르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민족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1951년 말 정년을 맞은 몽클라르는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산항에서의 마지막 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1년이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김요한을 비롯한 한국인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장군님, 프랑스에 가서도 한국을 잊지 마세요. 김요한이 라틴어로 말했습니다. 몽클라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SEMPER FIDELIS 언제나 충성스럽게. 프랑스로 돌아온 몽클라르는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되어 상위용사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어요. 아들 롤랑이 태어나자 몽클라르는 매일 밤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한국에서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단다. 계급장이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용기야. 롤랑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함, 김요한과의 라틴어, 대화, 지평리에서의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이죠. 몽클라르는 한국의 소식을 계속 챙겼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믿었던 대로 한국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2020년대 현재 파리의 한 조용한 저택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문화진흥협회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73세가 된 롤랑 몽클라르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롤랑은 아버지의 유품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메달, 한국에서 보낸 편지들, 그리고 김요한과 주고받은 라틴어 편지까지 말이죠. 아버지는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고 하셨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한복을 선물하자 롤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웠을 것입니다. 한국 측 대표의 말에 롤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세계 경제 10위권, K-팝과 한류의 전 세계 확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모습까지. 롤랑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파리 앵발리드에는 나폴레옹과 함께 몽클라르 장군이 영면하고 있어요. 그곳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계급장 3개를 떼어낸 한 프랑스 군인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진정한 명예였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과 따뜻한 인정을 통해 전쟁이 파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았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적은 몽클라르 같은 세계 각국의 무명 영웅들의 희생 위에 꽃피운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찬란한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